지금부터 국민의당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24일 새벽에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업무에 주말도 없이 헌신하다 별세하신 고 한대성 팀장님의 안타까운 희생에 삼가 애도를 표하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업무에 매년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의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 방제 매뉴얼과 시스템을 재검진하고 선진화하여 다시는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무능한 민주당과 째째한 한국당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정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상 최초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마저 있고 국회 작동이 불능 상태로 돌아갈까 극히 걱정이 됩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째째한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 정상의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화풀이, 대선 분풀이 그만하고 통큰 정치로 하달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5당 체제라는 황금 분할 구도를 적극 이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능과 무전략이 매우 아쉽습니다. 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외치지만 청와대와 행정부를 이끄는 리더십은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나팔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사참사 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를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요구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스스로 설정한 인사 5원칙에 위반되는 강요 후보자를 계속 청문 재청을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입장과 해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해왔고 취임사에서 또 다시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만일에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것이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비록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인사를 선정해서 함께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도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또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서도 휘지조각 버리듯이 버릴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리 투성인 적폐 후보를 내세워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야당을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눈과 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국방부는 복마전이 되고 안보는 구멍이 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정치 공세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 운영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 대상도 되지 않는 적폐 후보들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지명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아나무인식 코드 인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로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드 보온 인사로 인해서 인사 참사가 계속되면 국민의 기대와 인내도 한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으로서 네 번째로 5대 인사 원칙 위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그토록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선수범하여 국민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내세우면서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오는 마당에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여부가 뉴스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부르는데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막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협치는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공허한 소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스스로 국회에 나와서 인사 참사에 대한 입장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 실무진 상당수가 운동권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점도 우려됩니다. 물론 운동권 출신이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비서실장부터 제1, 제2 보속실장, 민정비서관, 정무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춘추관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권 출신들로 편중된 인사는 노골적인 코드 인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코드 인사의 심각한 병폐는 국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 대처하는 데 실패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넘어서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후보자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사회이사 겸직, 송영무 후보자의 천문학적 자문료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입니다. 정권 초기의 인사 시스템 미비로 검증을 제대로 못했더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총선에서 승리하여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장악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공금 유용 등의 스캔들에 휘말린 4개 부처 장관을 경질한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후보자 역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은 이번 주를 청문회가 몰려있는 슈퍼 위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부적격 3종 세트 후보가 모두 사퇴하는 슈퍼 위크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과는 적폐 후보
청산 작업을 논의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쌓아놓은 인사적폐, 미국 가시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당의 행태와 무능이 못마땅합니다. 청와대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내대표는 눈물을 보이고 당대표는 직접 오행시를 지어 제1야당을 조롱합니다. 여당이 아니라 봉숭아 학당입니다. 정부 교착 상태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내용이 부실한 날림 추경안과 청산 대상 적폐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책임은 여당의 무능에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와 조율하고 야당과는 타협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협상의 자율권도 없으니 전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스스로의 위치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착 정국은 야당을 향해 눈물을 보이고 오행시로 조롱한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수직적 당청 관계부터 정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미스터 피자의 소위 갑질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인척들을 동원한 중간 유통사를 통한 이른바 통행세를 부과했다는 이유입니다. 그간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는 수차례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미스터 피자처럼 필수 구매 품목을 강요당하고 부풀려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닭고기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의 성추행 사건처럼 오너 리스크 역시 가맹점주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맹본부 오너 리스크 발생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주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현행 가맹사업 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과오는 확실하게 짚고 가맹점주와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50만 자영업자의 빚이 520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청년이든 퇴직한 중장년층이든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이라고 하는 방식은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창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세금을 창출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팍팍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깨알 정책에 다시 한번 관심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배 많이 핀다고 담배세 올리고, 집 많이 산다고 보유세 올리고, 술 많이 마신다고 주류세 올리고, 여름철 전기 많이 쓴다고 전기세 올리고, 이제 미세먼지 유발률이 경유차들이 많다고 해서 경유세 올린다고 합니다. 겨우 이런 식의 정책이 과연 나라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 맞대고 연구한 대안들이란 말입니까?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 영역 결과가 다음 달 4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고 합니다. 연구 영역 결과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개편안이 10여 개에 포함되어 있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며, 현행 100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을 100대 90, 100, 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경유세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축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담배세 인상처럼 국민 건강을 명분 삼아 간접세를 증세하고 서민 세금만 늘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과 계절적 영향 외에도 석탄 발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원인이 있음에도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세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유세 인상은 화물,
버스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며 실효성 없는 환경 대책입니다. 경유세를 올리면 경유차가 생계수단인 서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해집니다. 전체 경유차 중에 300만 대 가량은 생계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 때문에 경유세 인상이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집니다. 화물차주들은 안 그래도 적은 소득으로 힘겹게 사는데 경유세가 오르면 운임을 보존하기 위해 화물을 과적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제발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차 때문이라는 애매한 주장으로 세금 올릴 생각은 그만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라 국민 부담, 서민 부담 없는 민생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제가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의 그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고 또 책임성 있는 모습을 요구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탁 행정관을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기 내 남녀농수 내각, 페미니스트 선언,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등 사실 성평등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남자마음 사용 설명서로 처음 논란이 일어났을 때 탁 행정관이 스스로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뛰어넘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탁 행정관과 청와대 모두 무건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마음 사용 설명서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말라고 하더니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의 책에서는 자신의 성 경험을 언급하면서 남자들끼리 여성을 공유하는 문화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 역시 다른 남성들과 한 여성을 공유했다면서 배설 수준의 언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씨가 살인범을 풀어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강간해서 죽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탁 행정관은 당시 김용민 발언은 집회했다 교통신호 어긴 것쯤 된다며 두둔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국민에게 범죄와 가까운 자신의 성의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불쾌감과 모욕감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몫은 국민의 것이 아니기에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후보 시절부터 성평등 대통령을 외쳤던 것이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었다면 부디 탁현민 행정관을 보듬고 가기를 포기하고 책임 정치를 금과 옥조로 삼아 보듬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에게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무건수행을 포기하고 청와대 밖으로 걸어 나와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던 일자리 정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은 명확한 원칙도 없이 밀어붙이는 통해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5일 민주노총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 불안정과 불평등한 처우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고용 불안정만 개선할 수 있을 뿐 처우 불평등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기한 없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반쪽짜리 계약이요 또 하나의 말바꾸기입니다. 이렇게 고민도 없고 원칙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산무정책 위반 탓에 애꿎은 국민의 피해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자체를 거부하며 정규직을 해고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무책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당시 지적했던 바를 그대로 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원칙을 국민들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1613명을 뽑는 시험에 13만 9,049명이 지원해 8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81만 개 공공 일자리 충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총망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은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가 좋은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주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파고 속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어 현실 안주에만 급급한 사회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사회 중 어떠한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인가 하는 답은 자명합니다. 이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양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께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더 아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니다. 그러나 주말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 후보자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월 3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은 이건 완전한 전관 예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 자리에는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전관 예우 논란으로 낙마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분 말고도 수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관 예우는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아주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뭄 피해 지역에 2번 다녀온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를 국민의당에서 협치 차원에서 인준을 하자 해갖고 국민의당이 아니었으면 이낙연 총리 인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준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로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데 과연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에 대해서 내정자에 대해서 과연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건지 이 문제도 이낙연 총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청와대 하는 일이 정말 가관입니다. 지난번에 이 협치 문제 때문에 국방부 업무 보고를 가시면서 국방위원들을 좀 참석해달라고 그것도 하루 전에 통보가 와요. 저는 안 갔지만 과연 이 청와대가 뭐를 생각하고 어떤 발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국방부 업무 보고하는데 앉아가지고 비서관처럼 앉아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다 업무보고도 받고 국방부 가서 대통령이 초도 업무보고 받는데 뭘 역할을 하라고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제 또 미국 가기 전에 또 무슨 협치 수행단이래요. 그게 무선됐다고 그래서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을 하려면 공식 수행을 위해는 할 일이 없어요. 가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지 정말 반성할 일입니다. 진정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와 정말 진실된 소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협치가 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튼튼한 공조의 틀이 마련되는 것일 것입니다. 원비어 사망으로 미국 전체가 애도하고 있을 북한에 대한 태도가 아주 강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평창훈련팀 단일팀까지 엊그제 또 제안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박원순 시장은 병평 축구 부활 제안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무슨 본물 쏟아내시듯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든 대화는 지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와 수위를 지혜롭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차이를 좁히고 북한의 미사일 대응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로 한미 간 파열은 곳곳에서 감지되어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최초 협정과 실제 배치 상황이 달라졌다는 언급을 한 이후에 아사히 신문 토머스 세는 미 국무부 차관이 미국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사드 포대 2개 외에 4기도 연내 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상회담 전에 발생한 한미 간의 파열음을 현명하게 조율하고 수습하여 이번 정상회담이 60년 넘게 이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우리 국민의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국무총리 인준이 그러하고 당사 애벽과 육중 회실에 국정원 협치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뒤떨어진 공약, 최근 인사 등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모습은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여당의 대변인이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책임한 처사,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양비론 등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고 짠맞는 격입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성찰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책임지지 아니하고 남의 탓하는 것을, 그리고 기본과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의견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사 애벽과 그리고 육청 회의실에 부착되어 있는 국정원 협치라는 문구를 국정원 견제로와 집권을 위한 투쟁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협치는 힘을 합하여 다시는 것으로 연정이 아닌 이상 협력의 주체는 정부 야당이지 야당인 국민의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정당의 목적은 집권입니다. 선거 승리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협치가 국민 눈에 투항으로 비추어질까 걱정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경쟁과 협치를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당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욱 다양하고 더 좋은 복지, 경제, 교육, 정책 등 지난 대선 공약을 기본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 정책을 제시 경쟁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 혁신하여 우리 당은 승리할 수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떠한 정부와 나라도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과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면 오래갈 수 없던 것을 정부 야당에 경고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 현안이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던 LCT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LCT 비리 사건의 관련자들이 1심에서 속속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CT 사건으로 구속된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10년간 부산시정을 이끌었던 전직 부산시장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7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수백억대 로비설과는 너무나도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놔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LCT 사업은 부산을 넘어서 우리나라 정관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등 전 분야가 총망라된 그야말로 개발 비리의 완결판입니다. 대선 전 국회가 합의한 대로 LCT 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지역의 토착 비리, 나아가 전국의 도시개발을 둘러싼 불법적인 특혜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LCT 사건의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LCT 비리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전진영 비대위원께서 지금 현역 부산시의원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파헤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산 시민의 어떤 그런 기대치에는 수사 결과가 많이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칙대로 비리를 파헤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